스르프타임즈 2023년 2월 2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르프타임즈는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이었음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드 정상화길 열렸다. 전자파 인체기준 충족. 동아일보 손효주, 성주, 명민준 기자, 고도의 기자 세 사람의 기자가 연합을 해서 기사를 작성했네요. 그만큼 신중하게 작성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소제목으로 성주 사드기지 임시배치 6년 만에 환경평가 마무리 단계 초안 공개, 이르면 4월부터 정상 운영 착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24일 성주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이 완료돼 성주 초전면 행정복지센터와 경북 김천시 농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 달 24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공람할 수 있다며 다음 달 2일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설명회까지 잘 될지 모르겠네요. 협의회는 지난해 정권 교체 뒤 구성돼 8월 19일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심의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환경영향평가를 본격화했다. 이게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해서 이 현실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사드 운영 제한을 주장해온 중국은 사드 정식 배치 움직임에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다시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을 뭔가 대학 교수 이름을 빌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뭐 들어와 있는 그 임시 그 배치 상태인 모양인데, 제대로 기지로서 그동안에 그 운영을 못했고 많은 그 반대 그 단체들이 그 이 길목을 막고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그 사드 배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조직에 있을 때 그 환경경영 시스템 심사 자격자로서 생각을 해본 건데, 과연 환경영향평가를 민간 기업과 국방시설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들어갑니다.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이 환경 이슈에는 숨은 뭔가 불손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또 생각이 미칩니다. 아예 저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 같은 데다가 하나 더 좀 더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하나, 대우조선해양 새 사명 하나오션 고려한다. 미 조선사 인수도 검토한다.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새 사명으로 하나오션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해양폭력 설치선 건조를 위해 미국 조선소 인수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수 그 태스크 포스트 팀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그 기존 그 대우조선 해양 임직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그 향후의 그 방향을 전달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레이서 FA50 난다. KAI 18대 수출 쾌거. 서울경제 박호연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단일 계약 1.2조 역대 최대 규모. 2차 사업소도 18대 추가 도입 확정. 동남아 4개국 진출 총 68대 계약. 오세아니아도 관심, 수출 확대 기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뭐 또 추가로 그 설명이 좀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보다도 디펜스 뉴스 마이크 여라는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말레이시아, 인도 입찰보다 한국의 FA-50 경전투기를 선정했다. 멜버른 호주 쪽에서 그 기사를 냈네요. 결국 인도하고 경쟁이 붙었던 모양인데, 결론은 한국의 FA-50을 이겨가지고 우리나라께 선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남아에 우리나라 FA-50이 이 첫 수출이 된 그런 실적들이 다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은 T-50, 여기 이제 훈련기로 알고 있습니다. TA-50이 있고 FA-50을 사용하는데, 이 TA-50과 FA-50이 전투 능력이 있고 공대공 및 정밀 유도 공대지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최대 7개의 외부 저장소를 장착할 수 있다. 많은 무기를 많이는 장착을 못하지만 폭격기 같은 건 아니니까 무기로서 미사일 등을 탑재해가지고 공격용 전투기로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전투 가능한 버전은 또한 미국제 또는 이스라엘제 레이더와 통합되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카이는 향후 블록 업그레이드에 더 새롭고 더 성능이 뛰어난 레이더를 통합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도 레이더 개발을 했고, KF-21은 국내 레이더를 개발했다고 그러죠. 이런 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수출하더라도 뭐 우리는 경전투기니까 그냥 뭐 조용히 있는 이유 등 그런 등등은, 이런 레이더 뭐 이런 게 어떤 기술적으로 버전이 같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 전환 가능성 이라든지 공동 사용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 그런 얘기겠죠. 어, 또 이라크에서도 이름을 달리 부르는데 T501Q라고 부르지만 FA-50을 운영하고 있고, 폴란드는 작년에 48대의 FA-50을 또 선정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이게 이제 FA-50의 이 사진인 것 같습니다. 미 해군 값비싼 조선 실수 교훈 적용. AP 데이비드 샤프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메인즈 베스라는 지명을 좀 표시해서, 미 해군은 함대의 중추인 새로운 구축함 건조 작업에 착수하면서 너무 많은 새로운 기술을 군함에 주입하고 생산 속도를 높인 후 비용이 많이 드는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너무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해군은 때로는 너무 빨리 움직이면 큰 실수를 저지른다고 말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마이클 길데이 해군 작전 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지자 길데이는 눈이 배보다 커져서 너무 앞서가지 말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뭐 속된 말로 일본 말 아니 미국 말로 컴다운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식으로 슬로우 킥, 이런 의미일까요? 속도를 위해 설계된 몇몇 신형 전투함이 문제에 시달린 후 조기 퇴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졸속으로 좀 만들었던 거 아니냐, 너무 급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연구개발 인수를 담당한 해군 차관보 대변인인 자바 라스네이크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요게 뭐 뒤에 내용은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토마스 앤더슨 해군 소장 일행이 어저께 제가 소개를 했죠. 한국 조선 3사를 방문해서 제품 공정을 사실상 교육해줘서 고맙다 했지만, 이제 파악을
하고 돌아간 거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 미 해군의 상하 조직 간 뭔가 갈등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현해 보면은 해군의 그 톤라인 대 스텝이 스피드 대 퀄리티로 뭔가 그 의견 대립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탑라인이 한국의 조선소를 그 방문했던 거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현대중공업이 제약이론 경영을 단연간 학습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컨피덴셜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 사진입니다만은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좀 잘못 처리를 했네요. 요것이 이제 그 이 편집상 저의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 페인트 칠하는 그 이 사진이었어요. 그냥 넘어가 주시면 좋겠네요. 미 중국서 항구칩 제조의 기술 상한선 적용 예전, 블룸버그 데비 우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미국의 한 고위 관리라고 이제 어저께 뉴스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내 칩 생산 능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10월 발표된 중국 내 첨단 설비를 위한 장비를 들여오는 것을 막는 미국 수출 규제에서 1년 유예 판결을 받았었는데 이게 좀 빨리 다가올 수 있다. 라이선스 연장이 없다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명하다라고 돼 있고, 둘 다 메모리 칩의 핵심 심장이자 생산지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금 공장이 이제 중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일보 그 실리콘밸리에서 김성민 특파원과 오로라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소 삼성은 낸드 40%, SK 이 D램 40%를 만드는데 미규제된 직격탄을 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예 끝나는 10월부터 미국 반도체 통제 하나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차관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내 생산하는 제품 수준을 규제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요게 이제 요쪽에 그 블룸버그는 고위 관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상무부 차관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한국 반도체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그 중국의 반도체 그 공장 상황을 이렇게 그 표시를 했습니다. 철수가 답이라고 봅니다. 필라델피아 좀비약 트랭크 이미 뉴욕서 발견. 더 힐 메리 머피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 그 좀비약 트랭크, 이게 필로폰 계통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필라델피아에 그런 좀비 거리가 생겼는지, 이게 다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 진정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발견되기 전에 푸에르토리코에서 헤로인과 펜타닐 공급에 트랑크로 알려진 자일라진을 섞는 아이디어로 믿어지고 있다. 자일라진이라는 성분이 있는 모양이네요. 자일라진은 현재 필라델피아 마약 공급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방법 집행소식통은 WPIX의 자일라진이 뉴욕시 마약 저장고에서도 검출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자일라진은 마약 집행국에 의해 통제 물질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게 좀 문제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텐트, 휠체어, 그리고 켄징턴과의 쓰레기통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두 가지 약물에 중독되어 있다. 자일라진과 펜타닐이다.
예, 판타닐은 그 소량만 써도 그 이 사망을 하는 그런 거로도 그 계속 소개가 되고 있죠. 놀랍게도 자일라진은 마약 집행국에 의해 통제물질로 등록되지 않았고 이 약은 식품의약국에 의해서 감시되고 있다. 식품의약국은 지난해 11월 이 나라의 길거리 마약 공급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내렸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국도 참 걱정이네요. 이 마약이 우리나라도 뭐 마약 청정국은 아니다는 설이 또 있습니다만은 어, 참 인구도 많고 다양한 그 주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모양이네요. 냉전은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이념의 갈등이 아니라 장렬한 영토의 쟁탈이었다. 요즘 일본 측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이념 대립은 이게 말이 안 된다.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지 말자라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트루 히스토리라는 그 책을 현대 비즈니스에서 요약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에서 어떤 그 책들을 그 소개하는 그런 뉴스 보도를 어, 뭐 뭐라 그러죠? 가끔 가다가 그 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관건 중심 지역 이런 거로 한 게 그런 말을 쓴 게 왕립지리학회에서 영국 중심 지역론을 발표한 것은 영로 그레이터 게임을 마무리하는 조금 전 1904년이었다. 이런 그 중심 지역론이 나온 게 그레이트 게임을 마무리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심 지역을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논리를 그 왕립지리학회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중심 지역이란 구체적으로 러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계속해서 식민지를 확대해 나갔다. 러시아에는 1904년에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어 1916년에는 모스크바와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직행열차 운행이 시작되고 있었다. 참 오래전에 벌써 그러니까 그 아시아 동쪽 그 시베리아 쪽 그 백색계 러시아인들이라고 보통 하는데 나중에 그 에, 백색계하고 그 적색계 그 백군하고 어 적군 적군과 백군의 그 마지막 그 이 전투 전쟁에서 결국 백색계 러시아인들이 지면서 소비에트가 소련으로 그 공산화가 되는 거가 돼 있죠. 대영 제국이 왜도 쓰러뜨릴 수 있다 없는 나라. 혁명에서 태어난 소련이 목표한 것은 뭐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데 레닌은 공산국가 건설 때문에 10만 명 이상을 숙청했으나 스탈린은 독재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 100배의 1000만 명 이상을 숙청했다고 한다. 어, 전후 세계사라는 내용의 그런 말이 있네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투쟁이란 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19세기 말부터 국력이 더해진 미국이 급속히 부상하기 시작했고 소련도 중앙아시아 코카소스 지방,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지역 등을 차례로 병합하고 강대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 미소 그 냉전이 시작됐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또 배웠고 그런데 이제 그 무기 경쟁에 의해 가지고 소련이 그 해체되는 그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 나온 거죠. 그래서 현재 그 작금의 미중 전쟁은 제2의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 저는 이
중국을 어떻게 그 미국은 해체시키려는 것이냐? 어, 일본은 이 대립 관계가 아니었지만은 경제적으로 너무 커졌기 때문에 플라자 합의 환율이 그 화폐 가치 그 절상을 시키면서 일단 그 숨을 죽이는데 성공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화폐로서 말하자면은 일본을 누른 것인데, 중국은 현재 그 디커플링이라는 것으로 산업에 대해서 이 미국이 다시 다 가져가려는 거로 그렇게 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거로 돼 있죠. 나중에 어떤 모양으로 그 중국이 변할지 좀 두고 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이든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위해 오하이오 열차 사용 이용하나 오버 더 타겟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하는 NTD 코리아에서 유튜브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비상사태와 관련해서는 생물 다양성 센터에서 성명서를 이렇게 그 세 가지를 크게 발표했다는 얘기고, 그 말을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그 비정상적인 욕심을 가진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 권력이나 갖가지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갖가지 정신 나간 아이디어가 실행될 것이다. 코비드 비상사태와 기후 비상사태를 비교하는 건 자신들뿐만이 아니다. 두 사람이 이제 진행하는 건데, 왜냐하면 청정 에너지 산업에 대해 말하는 이면에서 모종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프라 개발을 위해 기후 위기라든가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온갖 채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모종의 일들이라는 게요. 기후변화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 실제로 환경 파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뭐 다른 쪽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만은 그 전기차 문제는 다음 뭐 이 페이지 다음에도 또 좀 언급을 좀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에게 부과된 여러 제한 같은 조치의 목적을 보면은 그 해답은 그런 조치들의 효과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영어식 표현들이란 게 간접식 표현이 많아가지고 직선적 표현들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양의 부가 미국 중상층으로부터 올리가르히들에게로 이전됐다. 올리가르히라는 게 그 로마 때 그 과두 정치, 소수 지배층 들한테 그 이전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서방 쪽에서 그런 그 환경 이슈를 너무 하다 보니까 또 전기차로 넘어가 가지고 그 중국에게 그 막대한 부가 이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중국도 뭐 탄소 제로를 뭐 2050년까지 뭐 제로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독재 국가를 요즘 권위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니까 뭐 전 세계에 뭐 예를 들어서 리튬 광산을 뭐 코발트 광산을 다 확보한다든지 거기에서 그 이 자원을 희귀 금속을 그 채취하면서 그 아동 노동도 그 하고 그다음에 뭐 인권 유린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서구는 자기네들은 그거를 직접 안 하니까 그 도덕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자기네들은 면피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구라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 배터리를 만드는 희귀 금속들을 이 중국이 만약에 독과점을 다 전 세계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환경 오염은 거꾸로 오염을 시키면서 돈은 중국이 왕창 벌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풍력과 태양열 프로젝트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 잘 꽂아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네요. 뉴욕타임즈 블레드 풀리머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현재 그 8,1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대기 중에 있다. 어, 그 풍력 터빈이나 태양열 어레이에 의해 발전된 전기가 그리드에 추가되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현재 개발자들이 승인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년으로 10년 전에 2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자면은 그 화력 발전을 그 좀 억제하자는 쪽에서 해가지고 풍력 발전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은 이 뭔가 이 연결을 해야 되는 그리드라는 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이 사전 전제 조건들이 해결이 안 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밀린다는 거죠. 거기에 교훈이 있어요. 라고 갈은 말했다. 크고 야심찬 기후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상호 연결 규칙과 같은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금방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풍력 발전의 수명이 이런 것이 언제까지 갈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대부분 쇠니까 다시 그 설치한다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태양광 패널이라 이런 것들은 또 좀 문제가 좀 많이 있겠죠. 중국이 싹쓸이 할 판, 세계 곳곳 돈 쏟아붓는 한국 기업들. 자, 아까 이 자동차 배터리에만 들어간 희귀금속에 대한 그 쟁탈전인데, 자원전쟁인데, 자원민족주의 광품의 리튬 니켈 공급망 구축 서둘러, 포스코 인니의 니켈 생산 공장, 아르엔선 리튬 소금 호수 매입, SK온은 호주 자원업체 지분을 매입했고, LG그룹은 미국서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또 한 며칠 전 그 뉴스에서도 타임즈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요거는 그 포스코가 투자한 RN 리튬 추출 그 공장과 저장 시설인데요. 이렇게 그 사람이 없는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그 애들도 뭐 이런 데다가 그 만들어 가지고 이 채굴을 해서 아니면 그 채굴한 원료를 가지고 그걸 중국에 가져가서 리튬으로 정련해내는 거겠죠. 그래서 리튬 니켈 공급망 구축하는 기업 해가지고 포스코홀딩스, LX 인터내셔널, LG 엔솔, LG 화학, SK온의 전 세계에 어디를 투자해가지고 지금 확보하려고 한다고 있다 하는 것을 그림화, 도식화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이제 좀 제 생각을 좀 덧붙이다 보면은 ESG에 의거 엔진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그 배터리를 생산하는 소재 채굴에서도 결국은 항공 오염이 발생하며 향후 폐배터리 재생 처리도 문제가 될 것이다.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1, 2차 세계대전의 근본 원인이 식민지와 석유 쟁탈전이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려는 의도일까? 현재 ESG를 추진하는 게 그래도 결국은 새로운 자원 쟁탈전,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희귀금속 등에 의한 원인으로도 3차 세계대전 발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그 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네이버 TV로 그 방송하는 목루 동심 파괴라는 그 방송입니다. 유대인과 바티칸의 패권 전쟁 일부, 합스부르크가와의 전쟁. 이 합스부르크가가 그 카톨릭의 말하자면은 수고자다라고 자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딴 것 같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해석할 때 오스만 제국의 팽창으로 인해 가지고 동서무역로를
오스만 제국이 지금 투르키예죠. 어, 거기가 장악을 하면서 지중해 해상 무역로도 거의 장악을 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먹고 살 길 아니면은 돈 벌 길을 찾기 위해서 대항해 시대가 이루어졌다. 어찌 보면은 근본 원인은 오스만 투르크가 제국화되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쭉 역사적인 거를 해봤고 프레스토존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또 움직이기도 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오스만 투르크가 너무나 강성해가지고 같은 기독교 국가를 이 카톨릭 국가죠 찾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에디오피아라는 설이 있고 또 어떤 검색을 해보면은 서요가 이 전설의 프레스토전 사제왕 요한의 그 나라 아니냐라는 설도 있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은 겁니다만은 어쨌든 에디오파도 오스만 투르크한테 침략을 당해가지고 이 서구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을 다 무역로를 막았다는 얘기죠. 장인애들이 무역로를 독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포르투갈 유럽 상수는 무장을 했다. 대포로 무장했고 또 포르투갈은 식민지 정책 대신 거점 확보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선 곳이 이제 스페인인데 포르투갈의 이 나선 사람이나 스페인에서 나선 사람이나 가난한 출신들이라는 거죠. 음, 가난한 귀족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아프리카를 정복했을까? 결론은 돈이 있어야 배를 만들고 그거로 해서 가는 건데 유대인 금융가들에게 돈을 빌렸다. 그 근거를 유대인이 왜 바티칸과의 패권 경쟁이냐는 제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 대륙에서 금을 획득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스페인과 포르투갈끼리 서로 나와바리 싸움을 했는데 바티칸에서 중재를 했어요. 둘 다 카톨릭 국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위도라고 그러죠. 위도 상으로 위도가 아니고 위도 이걸 위도라고 그러죠. 음. 그걸 거가지고 유독 남아메리카에서 브라질만 포르투갈 식민지로 해서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고 나머지는 스페인들이 다 먹어가지고 스페인어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펠리세 2세 때 스페인이 몰락한다 이런 거를 또 역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대인들한테 왕조도 돈을 빌렸는데 에, 돈을 안 갚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망명을 했는데 네덜란드가 개신교 쪽이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로 갔다가 다시 영국이 말하자면 성공해 개신교가 되면서 영국으로 망명해서 그때부터 영국이 해상 패권에 도전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돈을 유대인들이 밀어줬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 콜럼버스가 또 유대인이라는 설로 설명을 했고요. 스페인 금을 뺏기 위해 해적 활동까지 했다.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와 영국의 배를 그런 돈으로 강화시켰고, 그 다음에 영국은 유대인과 유대를 갖고 움직이게 됐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 카라비안의 해적 출신들이 이 동인도 회사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때는 국가 간의 전쟁이라기보다도 이 카라비안의 해적이라는 게 사실은 국가보다도 더 큰 전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략질을 하고 이 뺏는 거, 그런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 동인도에서 카리비안의 해적 출신들이 나중에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도 설립했다는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브리해의 교두보를 장악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바하마의 유대인 마피아들이 형성이 된 거다. 그래가지고 합스부르크 가문대 유대 자본의 이 대치 사항을 얘기하는데, 결국 이 말하자면은 회색은 좀 중립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노란색이 이 동로마 제국을 상징하면서 합스부르크가 지배하는 그런 곳,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할까요? 이 스페인, 여기도 합스부르크가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왕족을 하면서 또 포르투갈하고도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을 네덜란드까지 도망간 사람들을 또 밀어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역사적인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7년 전쟁으로 카톨릭 대 개신교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합스부르크 가문이 패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역사를 정의하다 보면은 미국의 독립전쟁은 카톨릭의 승리로 볼 수 있다. 왜냐? 프랑스가 지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국은 유대인들한테 빌린 돈을 갚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식민지 세금을 올리려 했다. 미국이 식민지였으니까.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게 발생이 됐는데 그때도 프랑스가 지원을 좀 했다. 미국이 카톨릭 세력이 많이 들어가게 된 원인도 거기에 들어간다. 그렇게 미국을 지원해 놓고 프랑스 왕족이 지원해 놓고 그 다음에 망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1, 2차 세계 대전 전에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지만은 돈놀이를 했던 거죠. 카톨릭 정신으로는 돈놀이는 죄니까 그걸 안 하고 니들이 해라, 이렇게 했던 게 결국은 로마 바티칸에서 그렇게도 가리키니까, 결국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자면은 이 돈놀이하는 금융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1, 2차 독일 패전으로 세계대전에 합스부르크는 몰락을 했다. 그리고 더더욱 반유대인 정서가 나타났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치무 처음 국정원 찾아 북오판 도발 무력화 역량 보여달라. 헤럴드 경제 김유진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거대한 제방도 작은 개미굴에 의해 무너지듯 국가 안보 수호의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방명록의 작성을 하고, 국정원의 존재 이유는, 즉 본질적 책무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과 근무 태도 역시 여타 국가기관 공무원과 달라야 한다. 미국 CIA 같이 해라, 그런 뜻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 합니다만은, 전 정권 때 법을 바꿔가지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이제 전 정권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런 발언은 이 국정원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근데 아무리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잘 빠져가지고 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을 친윤 검사 출신 정순신이라는 사람을 변호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을 했다, 이게요. 그러면은 탑이 검사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야당 쪽에서는 뭐 검사 공화국이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소리가 또 나오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정원이 제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간첩단 사건들이 이 자생적 감췄다는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참 이게 남북한이 대치돼 있는 상태에서 서로 이념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한국이 그 반대 입장에서 그것을 간첩으로 제5열이라고 그러죠. 자생적 간첩을 스파이 이런 거를 제5열이라고 우리는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내미가 무슨 학폭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사과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 공직에 나가려고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그냥 뭐 손해 아니 피해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사과를 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일단은 공직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가족 간에는 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윤 정권한테 마이너스를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걸 또 기자들이 어떻게 또 잘 찾았어요. 그런 거는 또 밝히는 것도 뭐 맞긴 맞겠죠. 자, 단촐하게 관련된 말하자면 간부들과 어, 국정원에서 찍은 사진이죠. 여기 표지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뭐 이렇게 돼 있던가 그래요. 저는 한국에서 9년째 살고 있는 미국인입니다. 여기 내가 미국에 대해 그리워하지 않는 9가지가 있습니다. 인사이더 크리스 드라이버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기고한 내용을 기사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국 가격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대의 숫자에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여기서 팁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서에 포함시키는데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식당 조거문이 내 테이블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의존하는 대신 나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편적 의료 시스템 덕분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보편적 의료 시스템. 이게 이제 뭐 사회주의 성격이 좀 들어가는 거죠. 사회주의 성격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아주 좋긴 수준이 좋은데 이게 보편성이 아니고 가입한 쪽만 되니까 보편적이 아닐 경우에는 선택적 그런 의료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쪽은 여긴 생각보다 안전해. 북한과 대치돼 있더라도 안전하다. 많이들 유튜브에서들 얘기를 하죠. 밤에 다녀도 걱정 없다. 한국은 선거 시즌이 짧고 긴장감이 덜하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8번 대부분의 장소에서 공중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결이 견고합니다. 9번 집에 건조기가 있는 것이 그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매달 말려서 옷장을 구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서 하다 보니까 옷의 수명이 오래 가더라. 한국은 건조기가 뭐 크게 많이 안 쓴다 이게요.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이 여성분이 대구에 정착을 해가지고 1년만 영어 교사로 왔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9년째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이런 서비스가 받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보다는 좀 싼 모양이죠. 이게 대구 쪽인 것 같습니다. 대구 쪽.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평화 제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싱가포르 난양공대 리밍장 중국 외교안보학과 교수는 이 정책의 기조와 메시지는 상당히 친노적이라고 말했다.
뭐 그러면은 게임이 끝난 얘기죠. 네. 누가 무엇을 해도 일본 엔화는 휴지가 되고 만다. 일본 은행 총재가 도쿄 대학의 경제학자가 총재가 된 진짜 이유. 후지마키 타케시라는 분의 기고 내용인데 상당히 장문의 그 기고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건은행, 현 JP 모건 체이스은행 일본 대표의 후지마키 타케시, 그러니까 일본 대표까지 했다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그 재무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 구로타 히루이코 총재의 후임으로 경제학자 우에다 가츠오가 됐는데 이게 설날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심의위원이 취임할 전망이 됐다. 하지만 누가 총재가 되어도 일본 엔화의 휴지화는 불가피하다.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그냥 까고 있네요. 전 일본은행만 전원이 차기 총재직을 고사한 것이다. 이번에 일반적으로 재무 출신이 은행 총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디 은행 출신이 또 그 안에서 승차하는데 은행 출신들이 다 고사했다 이게요. 또 재무부에서도 그렇고 신임 총재는 불속의 시한폭탄을 줍는 일을 기다리고 있다. 장기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은 일본은행은 큰 손실을 떠안게 된다. 주식과 그 이 채권 금리에 대한 금리에 관한 그 이 말하자면은 이 상관관계, 인과관계는 제 수준은 그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거로는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은 그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거만큼 그 국채 이자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면은 2차 대전 종전 직전에 직전에 육군 대신이 된 격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하는 직전에 그 육군 대신이 돼가지고 전범으로 몰려가지고 그 감옥에 진입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누가 총재가 되어도 일본은행은 재기불능하다.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시장의 폭력인 규모의 예상이 다르다. 그리고 사실 이 학자 출신 일본은행 총재를 조금 좀 폄하하는 내용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상머리 출신인데 저희같이 실무에서 굴고온 사람하고 생각이 같겠냐. 생각대로 잘 안 될걸? 뭐 이런 얘기가 좀 포함되어 있고요. 일본 국채의 매도에서 300억을 벌었었답니다. 자기는 지점장경 제1대표와 함께 트레이딩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글로벌 매크로 헤지 펀드가 하는 일을 자기가 했는데 한 나라의 경기가 좋아지리라 생각하면 주식을 사고 통화를 사고 국채를 판다. 이런 거였는데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저로서는 아주 그냥 젬병입니다. 거의 파생 상품으로 이거를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할 때 돈은 JP 모건의 위험자산을 사용하는 일이다. 라고 돼 있고요. 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한정된 경험이 있는 시니어 트레이더만 허용이 됐다. 그러니까 고참 사원만이 이런 일을 하게 돼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YCC 해제에 실패하면 일본인은 지역을 맛본다. 이거 YCC가 뭔가 했더니 그 설명이 있는데 수량 곡선 컨트롤? 이거 그렇게 얘기해줘도 잘 모르겠어요. 장기 국채를 매입 금리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장기 국채가 금리가 안정되게 유지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매일 쓰지만 보험의 의미에서도 미국 달러를 사두는 것이 좋다. 일본 엔화가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지금 문제점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분히 뭐 이 글로벌 금융자본의 입장에서도 섰다고 봐지는데요. 그래서 댓글 1위 순위가 SHI 쉬 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뭐 이 계통에 뭘 좀 아는 사람인데, 후지 마키시 재정 파탄론은 이젠 됐어. 됐네 이 사람아. 그만하고. 그럼 당신의 자산이 9할 이상 해외 통화로 만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일본을 사랑하기에 일본에 살고 있다는 것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너는 애국심도 없냐? 뭐 이렇게 이제 그걸 돌려서 비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은 긴축 재정인데 왜 그렇게 파산하는지 반대로 물어보고 싶다. 오히려 지금이 뭐 제세라는 것은 뭐 이거 세금 관계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나는 처음 이 세계의 시점에서 후지 마키 씨의 그 뭐라고 돼 있는 게 제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위협하고 벌고 있구나 밖에는 아니, 그러니까 협박을 하면서 위협하고 돈을 벌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비판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인격 모독적 수준까지는 아니죠. 네. 그래도 뭔가 이 재무계통에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말하자면은 애국주의자 같은 그런 사람의 댓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아요. 10년 만에 떨어진 일본 여성의 평균 수명, 선진국이 일제히 짧아지고 있다. 충격적인 이유. 오구라 게니치 이토모스 연구소장의 기고 내용인데, 의료는 진화하고 있다. 근데 왜 수명은 짧아지고 있어? 이런 얘기인데, 수수께끼의 답은 정말 죽음인가? 그 이유를 놓고 미국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던 것은 코로나에 의해서 절망사, 약물 과잉 섭취, 자살, 알코올 남용 등에 따른 죽음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점이다. 어, 일본 여성의 그 수명이 단축이 되고 있다. 런 얘기네요. 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슬프 타임즈의 그 주제가 생존이 우선순위입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생존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하늘이 불러줄 때까지 열심히 그래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목도 뭐 천년의 사랑이라고 슬프 뉴스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타임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 아까 연관해가지고 SK 하고 삼성 중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조선일보 일본판에서 사설로 중국 공장 철수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예상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플랜 B라도 뭔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도 이제 생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의 경쟁 유지는 기업의 생존은 물론 한국 경제의 살아남고 국가의 생존,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안녕,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도 문제다. 그러니까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중국하고 디커플링 해라라고 계속 얘기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거죠. 다소가 아니고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 어차피 하락세로 간다면, 에, 김정은이 표현대로 남한도 고난의 행군을 각오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그렇게 하고 탈중국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스루프 타임즈를 하면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그 길밖에는 안 보인다. 라는 점을 저는 스루프 타임즈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반일 영화의 파리만 날리고 있다. 문재인 반일 강요에 대한 저항과 국민의 반일 필요 뜻밖의 너무 진실. 일본식 표현이 재미있어요. 영화 슬램덩크, 그거 뭐 인기였답니다.
한 40대, 30대 말이나 40대 초반들이 엄청 많이 가서 봤는데 그게 우리 자식놈들 새끼예요. 그게 그렇게 또 좋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거 싫어할 테니까 둘만 싹 영화관에 가서 봤습니다. 3, 40대 말에 있는 놈 아니 3, 40대 놈들이 30대 말 40대 초에 그 있는 그 아들 놈들인데 반일 영화 다이부진의 진상 이게 그 안중근 영웅에 대한 건데 뭐 흥행이 별로 안 됐다 그런 얘기고 반일을 증복시킨 것은 미디어가 교육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반일 정책을 내세운 문정권 5년이 그좀 문제였던 거겠죠. 그 무슨 이 섬, 광산 그 영화도 만들었고 그 영화 만들고 그 저기 감독은 아마 다른 영화 이제 못 만들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정부에 너무 딸랑딸랑 거려가지고 자기 그 감독의 어떤 의지가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중국이 이번에 악비라고 그 송나라 때 그 이 뭐 그 이 금나라에 대항해가지고 이 전쟁을 이긴 그 영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금나라라는 게 이제 그 말하자면은 만주 그 여진족 출신들이거든요. 나중에 또 청을 만들어 가지고 또 현재 중국이 있기 전까지 마지막 황제까지 만주 황제까지 했던 게 그러니까 중국이 지들이 아무리 중화주의를 주장하더라도 이 중화족이 이 중국을 지배한 역사는 기껏해야 그 한나라, 한나라, 그 다음에 송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 그 다음에 현재 중국 한 네 나라 정도지. 그 오랜 역사 속에 딱 그 북방 민족이 그 이 정권을 장악하고서 중국을 지배했었다는 거. 그걸 다 자기네들은 자랑스럽게 다 자기네 동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사관이라는 것은 보기 나름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지들 자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요즘 K푸드, 뭐 K팝,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걸 KX라고 다음에는 줄여서 그 KX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력과도 연결해서 고려해 볼 사항이다. 그러니까 어, 그 일본을 뭐 우리보다 너무 잘 살아가서 이 부러워하고 그래서 반일 감정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살 만큼 살고 또 일본 국민들은 참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더 있는 것 같더라. 일본 갔다 온 아줌마들의 얘기를 보면은 그런 걸 보면은 뭐 굳이 그렇게 반일 감정을 정치하는 애들이 그렇게 만드는 게 필요 있겠냐.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어디에 같이 가야 되느냐. 북한을 상대해서라도 동조를 해야 되고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는 동조를 해서 좀 커플링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그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당분간이라는 게 좀 긴 당분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이라는 게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그러는 게 이제 역사라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 그냥 제목만 따온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은 시네몰이라는 이 영화를 압축해서 소개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북의 영년이라고 해서 홋카이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명치 유수인 후에 그 패번 치현으로 됐는데 옛날에 번이라고 했던 게 이제 현으로 다 바뀌면서 영주들이 이제 그 영주제가 없어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홋카이도로 그 이주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척박한 땅에서 농사가 잘 안 되죠. 그런데 그거를 농사를 지으려고 했으니까 다른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명치유신 그 신정부의 소유가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옛날 그이 사무라이 출신들이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우리는 신정부의 신세 따위는 지지 않겠다. 음, 가족의 굶주림 그러나 가족의 굶주림만큼은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얘기고, 그 당시가 그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었던 사이고 다카모리가 몰락한 사무라이 낭인들을 이끌고 신정부에 대항을 했던 거고, 일본의 마지막 내전인 세이난 전쟁, 그 이 큐슈 지방에서 일어났던 그런 거죠. 그 전에는 그 막부하고의 그이 전쟁이 있었죠. 어, 그걸 고신 전쟁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말하자면은 그 명치 유신 세력이 완전히 일본을 다 장악을 해가지고 결국 홋카이도에 가서 이제 그 말을 이 강제 이 말을 키웠는데, 결국은 살기 위해서 말을 키웠는데 이 이주한 그 사무라이 출신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신정부에서 전쟁을 위해서 그 말을 이 공출을 하니까, 세금 쪽으로 내놔라 하니까, 아, 난 너희들을 정부로 인정한 적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에 이 마지막 라스트 사무라이 같은, 이건 뭐 총 한 방 쏴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이런 영화를 또 소개를 했네요. 그래서 이런 편집을 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의 그 자신의 그 생각들을 또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시바 료따료는 민족주의적 자긍심은, 시바 료따료는 그 소설가입니다. 유명한 역사 소설가인데, 민족주의적 자긍심은 극단적 내셔널리즘으로 변질했고 서구 제국의 흐름에 동화돼서 주변국과 융합을 갖지 못한 채 군림하려 했던 방식. 그래서 일본 제국이 돼가지고 결국은 2차 대전에 스스로 자신들의 몰락을 자초한 일본의 유신 세력들이 결국은 나중에 대본영이라는 군인 세력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끌고 가다가 결국은 미국한테 원자탄 두 방 맞고 끝났다. 음, 그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 더 투모로우 워라는 거를 또 소개를 한 유튜버가 있는데, 그 좀 인용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유튜브 영상을 올리신 분한테. 근데 이 제목 때문에 이거를 한번 캡처를 해봤어요. You for your service, 서비스겠죠. 어, 당신 서비스를 위한 당신. 음, 이게 이제 미래 세대에 가가지고 대신 전쟁해달라 뭐 이런 건데, 정한 캡처한 내용인데, 그 대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그 괴물이 있는데 그 지구를 지배하는, 에, 이게 이제 가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구에 수천 년 동안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세운다. 그리고 어떻게 발톱에 중국이나 한국에서 나온 화산재가 있을까? 가설이 있다면 어딘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 본거지가. 그래서 그 본거지가 어디냐? 결국은 이제 러시아 쪽 어디 그 시베리아 쪽으로 하는데, 거기에도 어떻게 한국에서 나온 화산재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어떤 그 젊은 자기 학생한테 거꾸로 물어봐요. 화산에 대해서 아주 매니아가 있는데, 러시아 북부의 땅만 밟은 생명체인데, 그래서 그 답이 나오는 게 서기 946년에 폭발한 백두산의 화산재라면 그거 아닐까요? 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위치는 이 화산재가 날아가서 이 시베리아 쪽에 그런 괴물들이 이 발원을 해가지고 다시 그렇게 해서 발톱에 그런
화산재가 낀 것 같다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어떻게 여기에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 백두산 폭발이 946년경에 일어났다는 얘기 같은데 우리나라 역사서에 백두산 폭발했다는 역사 기록은 안 보이거든요. 그때 역사 기록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못 썼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연표를 찾아보면은 통일신라와 발해가 망하는 시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 초기와도 관련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흥망, 발해가 그 백두산 그것 때문에 발해가 그 요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다 비어 있었다. 이 발해 도시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서천했을 거라는 그 연구한 사람은 이 백두산이 터지니까 그 더 동쪽으로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다시 서천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 서천에서 어디로 갔겠느냐. 그러면은 이제 중앙아시아로 다시 가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그 좀 1시간요 시간을 잡아 먹었습니다만은 이그 1.5배속을 보셨기를 바라고요. 필요하셨으면 건너뛰기 위해서 관심 있는 부분만 보셨을 기를 또 바랍니다. 요즘 바쁜 세상에 이런 그 나이 먹은 꼰대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제 방송을 봐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